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2021년.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일본에 집중됐습니다. 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들끓는 분노와 불안의 후폭풍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자산인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시시콜콜 따져봐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역시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봄에 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쩔 때는 좀 행복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신나고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주제와 함께해서 그런지 오늘의 봄비는 저는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걱정스럽고.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오늘 저희가 시시콜콜하게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죠. 네, 멀리 서울에서 우리 포항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의 최경숙 활동가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4월 이후부터 지금 한참 바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멀리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 고생은 아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때마다 저희는 더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요 요새 사람들이?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전화 인터뷰도 많이 하고 좀 많이 바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소개를 할 때 네.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에서 네네. 나왔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저희가 이 시민방사감시센터를 잘 모르실 때마다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네. 반성을 하는데 사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확한 정보는 아마 얻어진 게 없으실 거예요. 많지 않죠. 네네. 네. 그때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시민들이 환경단체와 더불어서 함께 모금을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계를 사고 또 뭐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가 하지 않으면 시민이 한다. 네. 그래서 식품에 대한 그 방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후쿠시마에서 오염된 방사능 물질이 퍼져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단체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뭐 아까 뭐 수산물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간단하게 몇 가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시면 멸치 다시 육수, 멸치를 굉장히 육수로 쓰고 식탁에 네. 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소비 생선이라고 해서 멸치, 고등어, 갈치 이런 국민 다소비 생선이 있거든요. 과연 이것들은 안전한가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 가서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을 검사하면서 일본산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만 우리가 수입을 금지한다면 우리가 현재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운동을 했고, 뭐 그런 운동의 결과로서 지금 뭐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셨던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있었지만 한 번씩 접하는 뉴스로는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요. 지금 이 방사능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10년쯤 지났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주는 이미지, 그 선진국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극복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고 방사능 오염 역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례로 지난 2월 22일 날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 우럭에서 세슘이 500베크렐이 검출되는 우럭이 잡혔고요. 또 불과 얼마 뒤에는
27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는 우럭이 또 잡혔거든요. 500베크렐, 200베크렐 그러면은 저희가 감이 안 잡혀요. 감이 확 오지는 않아요. 그 세슘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이 500베크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세슘은 근육에 흡착해서 심장마비나 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세슘 같은 경우에는 100베크렐, 1kg에 100베크렐이 검출이 되면 기준치 이상이라고 해서 출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베크렐이면 그 기준치의 5배가 되니까 굉장히 고농도의, 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검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베크렐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100베크렐의 5배이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높게 검출이 되었고 그만큼 오염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더 증폭하고 있는 진행형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무섭네요. 네네.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은 몸에 들어오면 잘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중금속이나 환경오염은 사실은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납니다. 플랑크톤에서 먹이사슬 윗단계로 갈수록 축적이 되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이면 그 생물학적 농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럭에서 나왔지만 앞으로 우럭이보다 더 큰 생선들 또 결국은 사람까지 또 그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이제 시작이고 그 영향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얘기 들으니까 너무 무섭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네. 그 어종 출하를 제한했었던 걸 네, 다시 네, 또 바꿨다. 네네. 후쿠시마현 앞쪽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에서 굉장히 방사성 물질 검출량과 그 빈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일단 출하 제한을 하고 시범 조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어종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검출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관찰을 하고 뭐 검출이 작아졌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라는 게 불검출, 정말 검출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본 국가 기준치 100베크렐 이하 그 선에서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하 제한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베크렐의 우럭이 검출되기도 하고 스트론튬이 50베크렐이 검출되는 우럭이 잡히기도 하는 현실인데 그런 것들은 약간 일본 정부의 말에 의하면 특이사항이다. 네, 그래서 출하 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따라오지 않으면은 어렵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단 4월이었죠.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바다에 방류하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오염수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아. 방사능 오염수 이거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세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에 있던 핵연료가 고스란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녹아내린 핵연료가 건물 잔해와 암석과 더불어서 덩어리 진채 지금 건물 밑에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핵연료는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열이 식기 전까지 그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언제로 다시 온도가 오르면서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35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체르노빌에서 재임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전에 일어난 원전 사고도 다시 폭발할 수 있을 만큼 네, 그 열기가 식지 않거든요. 100년, 200년 정도 이상이 지나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 핵연료를 식혀주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한 170여 톤씩 냉각수를 붓고 있고요. 그 냉각수가 핵연료와 만나면서 방사성 물질이 고스란히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녹아들거든요. 그것이 방사능 오염수고 그것들을 저장한 것이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 보시면 거기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현재 지금 약 90% 정도 저장 공간이 가득 차서 지금 현재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양이 약 126만 톤 정도 되고요. 우리는 뭐 어쨌든 이거를 다 잘 희석해서 내보낼 거기 때문에 네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지금 그쪽의 주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되죠. 믿을 수도 없고. 일본 정부가 그간 해내온 행태를 보면 정말 믿음이 1도 안 갑니다. 일단 그 방식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일본 정부에서는 네. 이거를 이제 잘 정수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네네.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방식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냉각수가 이제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나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방사능 오염수를
알프스라고 해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인데 방사능 오염수에는 한 20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알프스라는 그 설비는 62종의 방사성 물질밖에 제거를 못해요. 일본 정부도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일부 핵종에 대해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성능이 떨어지고 이미 그거를 도쿄전력 보고서에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6만 톤의 72%의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잔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또 문제는 그 알프스라는 기계가 애초에 탄소 14라는 그런 물질은 제거하게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일본 정부가 그 기계를 들여올 때 과연 그걸 몰랐을까. 그런데 마치 작년에 처음 알았던 것처럼 아,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탄소 14는 제거를 못한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작년에 겨우 처음 발표했습니다. 탄소 14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근데 탄소 14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5,400년이에요. 반으로 주는데 5,400년이 걸리면 우리 아이들의 대대손손 그냥 환경과 더불어 계속 방사능 물질들이 남아서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식을 살펴보면 알프스로 1차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한 번 더 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알프스가 걸러내지 못한 방사성 물질을 희석하면 안전한 걸까요?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그 알프스라는 기계.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정수기 같은 거네요. 네, 간단하게. 정수기로 해서 네. 물을 오염수를 정수해서 깨끗하게 내보내겠다. 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사실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가 아닌 지금 더불어서 삼중수소하고 탄소일사 같은 경우는 걸러지지도 않는다. 그렇죠. 근데 삼중수소하고 탄소일사 같은 경우는 물로 희석시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결국 버려지는 총량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물로 네. 희석시켜서 당장 내가 버릴 때는 마치 맑은 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은 고스란히 그 양이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지는 네. 양이 같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거의 포화 상태라고 했잖아요. 125만 톤의 방사능 이제 오염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125만 톤을 30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방류하겠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요것만 방류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닌가 보죠? 네네.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되게 된 원인이 녹아내린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붓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생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할 기술이 현재는 일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하려면 그 건물 안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고농도의 방사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사실은 냉각수를 불 수밖에 없고 생각해 보시면 지난 10년간 126만 톤의 오염수가 쌓였으면 다음 10년간 또 126만 톤의 오염수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10년간 또 그렇게 계속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버리는 걸 우리가 용인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많은 오염수를 버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이 기준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더라고요. 일단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는 원자력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그 10년간 일본 사람이 그 사무총장을 했던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일례로 연간 피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방사능을 빼고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사능량을
받을 수 있는 그 한도를 정해놓은 게 1년에 1밀리시버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극복한 것처럼 얘기하고 주민들을 귀환시키려다 보니까 1밀리시버트 연간 피폭량 갖고는 주민들을 귀환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간 피폭량을 20밀리시버트로 상향을 하고 주민들을 귀환시켰거든요. 20배를 늘렸네요. 네네. 그런데 정상적인 어떤 국제단체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하거나 권고사항을 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눈 감던 단체거든요. 그 단체는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의 시선을 보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저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뭐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현재 후쿠시마 현행을 포함한 일본 농수산물에 대해서 규제를 우리나라보다 더 깐깐하게 하고 있어요. 네. 모순되네요. 네, 모순되죠. 네. 네네. 뉴스를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들, 네네. 교수님들도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시민분들도 저 부분도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간 관점의 차이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수치상으로만 보는 것과 활동가로서 생태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모든 초점을 사실은 약자, 어린이에 맞춰야 된다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주홀 연구소라고 미국의 해양연구소가 있어요. 그 해양연구소에서 2011년도에 버려진 오염수로 인해서 태평양에 이제 그 세슘의 농도를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농도가 1베크렐이 세슘이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과학자들은 1베크렐 올라갔으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 넓은 태평양이 1베크렐이나 농도가 높아졌고 그러면 그것이 농도가 플랑크톤에게는 1베크렐이지만 결국은 더 큰 물고기, 생물학적 농축, 사람에게는 100베크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적 농축을 생각하면 저는 그 숫자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폐렴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건강과 어떤 기초 체력에 의해서. 그러면 사회적 기준이나 안전망은 분명히 이 약자를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더 철저하게 밀양의 방사능은 밀양만큼 위험하고 절대 방류돼서는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이 맞아 안 맞아에 대해서 탓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어떤 이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일본 측으로부터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 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네. 지금 저희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본 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정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특히 126만 톤에 대해서 그냥 버리겠다는 건 아니고 정화 작업도 한번 했어요. 시범적으로 2,000톤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정확히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에게 교차 검증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그럼 그 보고서를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한 6, 7종 정도의 핵종에 대해서만 뭐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런 정도로 발표한 게 다거든요. 그리고 또 완전히 제거한 것도 아니고 조금 줄어든 정도밖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만 갖고 우리가 일본 정부의 말을 믿고 방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를 용인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참 이게 답답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 상윤 씨도 보셨죠? 스가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후쿠시마를 가는데 그들의 말로는 이제 오염수가 아니죠. 처리수라고 말하죠. 맞아요. 이 처리수를 마셔도 되냐?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언어의 정치화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마치 되게 잘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깨끗해진 것처럼 하는데 것처럼 마치. 이번에 4월 달에 또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염수 지금 현재 126만 톤 중에 72%에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처리수라고 부르다가 처리도상수라는 말로 바꿨어요. 처리도상수는 뭐예요?
한자로 보니까 약간 처리를 기다리는 물 정도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개발도상국 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뭐 그런 그런 느낌? 네네네. 야, 그래서 이거 뭐지? 다시 또 다른 말장난인가? 네, 그래서 그냥 스가 총리가 마셔도 돼요 할 때 그냥 저는 마시세요 이렇게 말을 권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네. 혹시 체하실까봐 나뭇잎이라도 하나 얹어드릴까 생각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되게 답답한 게 이 방류 말고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류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방류 안 하고 네.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제1 원전이지만 네. 제2 원전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원전이 또 하나 있었는데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곳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저장할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이 덜 들고 손쉽다는 이유로 바다에 방류를 하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뭐 가장 저렴하고 네네. 가장 편한 방법이 그런 방류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일본 내에서도 네.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후쿠시마 어민들은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10년이 지나서 조업을 좀 시작해서 출하를 하고 다시 어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에 사로잡혔는데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우리는 이제 뭐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바라키현이나 미야기현 인근현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아쉬워지는 얘기 들을수록 솔직히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왜 이렇게 강행하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본 시민들,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절망이겠죠. 그러네요. 이제 진짜 조금 본인의 일터가 다시 복원이 되는가 싶었는데 사실상 다시 방류가 되면은 이 일이 다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바다의 방사능 오염은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경북 동해안의 어업인들에게도 직격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포항시 의회 더불어서 경상북도 의회가요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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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의회와 포항시 의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동해안 어업의 전진기지이자 국내 수산물 유통의 거점인 포항. 그렇기에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아야만 하는 그 절박함을 들어봅니다. 지난 4월 13일 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해양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 최대 업 전제기지인 포항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1년 내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소연을 하셨죠. 실질적으로 이 구룡포는 동해안 최대의 업 전진기지지 않습니까? 전국의 최대의 대게 생산지입니다. 거의 한 55%. 그다음에 오징어, 꽁치, 과메기. 정말로 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어장이 아닙니다. 거의 7, 80년 선조들이 일어난 어업의 전진기지인데 어업인들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지요. 아니 지금 당장 그 발표 하나만이라도 지금 생선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업가는 하락되고 그거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죠. 어업인들이 지금 간단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이 발표까지 접하게 되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어업인들은 선상 해상 시위도 했고 앞으로도 이 지금 진행 과정을 봐서 좀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포항시나 포항시 의회는 전국 지자체장들과 같이 혁신해서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메시지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의 협의체를 받아들여서 지금 대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중국이나 대만이나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대를 해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당장 우리가 막 생선을 먹거나 하는 거에 엄청난 위험이 오는 건 아닌 건 거죠? 아, 네네. 정확히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방류도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고 네. 2년 뒤에부터 방류될 네. 예정이고 생태계에 끼칠 영향은 10년, 20년 서서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당장 막 그렇게 두려워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방류에 대해서 방류를 막아야 되겠다고 반대하는 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방류를 반대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두려움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시콜콜 택시 네, 같이 지켜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함께 고민하시는 시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걸 좀 올바르게 잘 전달해 주려는 정부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고 네네. 그거를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여 가지고 네. 생활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려는 노력도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참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더 화가 나는 부분인 것은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네.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항의했었던 일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네, 네.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나오면서 국제해양법 소송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해양법 소송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이제 그 핵 폐기물 같은 거를 바다에 버리려고 할 때 일본 정부에서 러시아에 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이 계획이고 또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보 요구하고 사고 수습을 어떻게 했는지 정보 요구하고 또 소련에서 수입한 어떤 모든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을 검사를 철저히 해서 다 폐기하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정부를 보면 네. 정부로서 예민하긴 했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든든했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때만큼만 해주라.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정부는 그렇게 일본만큼의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조금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대응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점잖게 대응을 했죠. 네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은 소송은 저는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송에 질 경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눈 뜨고 봐야 되잖아요. 배출하는 걸. 외교적인 움직임을 저는 지금 정부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일본 정부의 편을 들었지만 미 하원이나 상원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의회 차원에서 또 그거를 중국이나 대만 인접국가와 함께 발표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런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이나 이런 의회 차원에서 그런 움직임을 저는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당연히 인접국가와 함께 국제적 연대를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는. 사실 외교적 동력을 얻으려면 네. 시민사회의 활동도 조금 더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뭐 일본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많던데 그쪽 네네. 시민사회분들과 좀 함께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은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방사능 오염수가 버려져서 우리 동해안인의 방사능성 물질이 누구라고 우리 어민 피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일 감정을 갖고 대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도 후쿠시마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바다라는 게 인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인류애적 차원에서 또 환경 재앙의 차원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될 미래의 어떤 자산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과 함께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지금 저희가 성명서 함께 발표하고 행동하는 걸 6월 2일 날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지켜봐 주시고, 또 정부에서 외교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데 이게 그냥 한번 쫙 타올랐다가 꺼지면 그냥 정부도 관심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거나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어요. 오염수가 버려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차근차근 싸워나가서 일본 정부가 압박을 받아서
이 오염수 방류를 포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거를 잘 쌓아나갔으면 좋겠고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택시를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관심이라는 단어가 참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주제만큼 정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여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요. 그 동력들이 모여야 국제사회의 공조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먼 얘기 같지만 어찌 보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부디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앞으로 2년 뒤에는 이 소식이 잘 해결돼서 우리가 열심히 고민한 보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